안녕하세요. 박정현 노무사입니다. 저는 여의도에서 노무법인을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23년 차 노무사입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직업군 중 하나가 노무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진솔한 현장의 경험들을 잘 실어서 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우리 일터에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올해 봤던 영상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영상이 그 MBC PD수첩에서 했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네네. 2060년도에 대한민국의 모습을 담은 거였는데요. 길거리에는 노인하고 휴머노이드밖에 없고 지금 집 없어서 난리인데 그때는 서울 집도 막 텅텅 비어서 빈집을 드론들이 막 촬영하고 다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 사무실 오려면 9호선을 타야 되는데 네. 더 이상 9호선이 지옥철이 아닙니다. 아, 네, 사람이 없어서요. 네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는 사람을 못 구해서 외국인 근로자 아니면 답이 없는 이제 그런 고용시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미 일정 부분 가시화됐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일터의 상시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특히 뭐 돌봄이라든지 제조, 물류, 사람 손이 많이 가는데 힘든 노동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노동시장에서는 사람을 구하기 너무 힘들어질 거다. 네. 뭐 불보듯 뻔한 네. 그런 결론들을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힘든 업종들은 지금도 인력이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힘들어진다는 예, 거거든요. 외국인 근로자 아니면 지금도 제조랑 건설은 뭐 나갈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뭐 미래가 되면 일할 수 있는 청년층도 없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훨씬 가속화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일터에 가져올 변화를 물어보셨으니까 네. 한 가지 더 얘기 드린다 그러면 네. 인구 스펙트럼이 이만큼 넓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도 실은 이게 문제인데 더 다양한 나이대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대 간 갈등이 굉장히 첨예해질 거다. 네. 하나의 사회 현상, 노동 문제로 부각이 되는 그런 날이 올 거다. 근데 네. 솔직히 저는 이미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기업들이 인력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 노무사님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는 어떠신지요? 수요 공급의 불균형. 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제 저희 자문사 중에 뭐 안산 가면은 시화공단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인사팀 대리를 연봉 5천에 뽑습니다. 근데 6개월 이상 지금 사람을 못 뽑고 있거든요. 네. 이유는 네. 이미 이제 젊은 세대, 청년 세대들은 어디서 일하는지도 중요한 거예요. 네. 내가 시화공단까지 가서 그 곤색, 남색 네네네네네. 그 유니폼을 작업복. 입고 작업복을 네네. 입고 꼰대들이랑 일하기 싫다. 아. 나 도심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근무 환경에 대한 확고한 니즈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사람을 구해야 되는 회사 입장에서는 사람을 못 구하고 있고요. 네네. 또 힘든 거 싫으니까 건설도 마찬가지. 일용 못 구해서 힘들고 있고. 그럼 청년들은 어떠냐? 네. 이제 면접위원으로도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면접장 들어가서 가장 느끼는 가장 큰 특징은 아니 2개 국어, 3개 국어를 하고 외국의 이런 유수한 명문 대학을 나온 친구가 왜 이 회사에 지원을 했을까? 이거예요. 그래서 느끼는 그 느낌은 정말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구나. 근데 또 이쪽에서는 사람 못 구해서 난리고. 그러니까 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두드러지고 있는 게 하나의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도드라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네. 대표적인 게 IT 업종인데요. 네네. IT 업종도 이제 봄에 연봉 조정하고 요 시기 네. 이직하는 시즌이 되면은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아. 이미 그 노동시장의 주도권이 근로자들한테 넘어간 업종들도 있습니다. 네. 예, AI 업종도 사람이 없고 또 뭐 개발자들도 높은 현상 이런 업종들이 또 속출하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노무사님 좀 전에 말씀하실 때 공단의 젊은 직원들을 뽑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네네.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은 그런 공단들의 인력 채용은 어떻게 될까요? 뭐 말할 게 없죠. 네. 일단 근무 환경 자체가 선호되는 환경도 아닐 뿐더러 공단, 그렇죠? 도심을 벗어난 공단 그리고 제조업은 지금도 사람 뽑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일할 수 있는 청년층까지 줄어든단 말이죠. 네. 그러면 사람 뽑는 게 더 어려워지는 거는 뭐 자명한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자명한 일이 돼버리지 않을까. 네.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일가정 양립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는데 왜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까요? 이게 진짜 저희 나라는 일가정 양립 제도만 놓고 봐서는 정말 뭐 완비라고 할 네. 정도로 잘 돼 있거든요. 그 육아휴직을요 네. 네. 임신기에 땡겼을 수 있는 나라예요. 오. 예, 제도가 그렇게까지 오. 되어 있는데 네. 왜 활용이 안 되냐? 일단 현실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일가정 양립제도의 중에 하나가 육아휴직 제도인데 만약에 외벌인데 뭐 남성 육아휴직 가버린다. 소득이 없어진다. 육아휴직은 아직은 무급이라서요. 그러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저도 이제 큰 조직은 아니지만 이 작은 조직의 대표잖아요. 네. 실제 이제 가임기 여성들과 일도 해보고 이 친구들을 출산휴가도 보내보고 육아휴직도 보내봤는데 네. 너무 불편합니다. 음. 예, 일단 대체 인력을 구할 수가 없어요. 네. 대체 인력을 구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지원금도 심지어 주거든요. 그렇지만 이 직원이 하던 일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인력 구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다는 게 네. 정말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노무법인 네. 대체 인력은 또 전문직이잖아요.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죠. 그리고 이제 급여나 4대 보험 처리를 하는 여직원들이 있거든요. 네. 네. 이것도 특수한 직역이라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업종은 더 그런 문제들이 심화되는 거죠. 그냥 인력만 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네요. 아니죠. 네. 그리고 아직은 이제 경영진들의 마인드가 뭐 국가적으로 저출산이 문제고 그래 육아휴직도 가고 출산휴가도 가고 뭐 이런 일가정 양립제도 해야 되는 거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다 인식을 하시지만 네. 뭐 회사 멀쩡하게 다니던 남자 직원이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간다? 그럼 저 친구는 일에 대해서는 욕심이 없는가? 네. 승진 좀 덜해도 되는가? 막 약간 이런 생각들을 아직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윗분들의 생각, 마인드셋이 아직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못 따라가는 그런 지체 현상도 하나의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층의 일자리 불안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손봐야 될 제도나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집값 아닐까요? 네, 집값. 심각하죠. 예, 최근에 뭐 연구를 봤는데 20, 30대 청년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예, 그게 네. 자산을 쌓고 안정적인 주거와 일자리를 만들기 어려운 구조가 돼버렸다. 이거를 일단 꼬집어 쓴 어떤 연구 논문을 본 바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저 지금 서울 살고 있는데요. 네. 예, 목동 아줌마잖아요. 네, 네. 예, 이제 뭐 저희 아들 세대에서는 자기가 벌어서 집을 살 수 없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예전처럼 뭐 월급을 모아서 뭐를 사고 어떻게 하고 요거는 안 되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일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다 경력직으로 뽑잖아요. 이런 구조. 그리고 이제 뭐 우리 AI, 뭐 네. 디지털 전환 이것들이 가져오는 거에 가장 큰 특징이 뭐 업종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일부 뭐 전문 서비스업이라든지 뭐 출판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아예 엔트리 단계 일자리를 없애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자리를 안정적인 걸 구해서 이렇게 자산을 만들어서 결혼을 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 미래 자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 자체를 아예 뭐 시작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산재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과제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안 그래도 네. 인터뷰지를 주셔서 네. 일단 교육 중요할 것 같거든요. 청년 세대의 엔트리 입직 과정에서 일자리가 없다. AI 때문에 디지털 때문에 그러면 요거를 현실적으로 무슨 자격증 이런 게 아니라요. 현실적으로 취업 어떤 프로그램으로 연결을 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들을 좀 시켜서 요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자로 일단 현장에 내보내는 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그 완전히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만 뽑으라 그러면 네. 이제 앞으로 의사든 변호사든 다 필요 없다면서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영역은 결국엔 창업이거든요. 네. 결국에는 더 거시적인 그 구조 속에서 창업, 뭐 스타트업 요거 하기 쉬운 구조. 그리고 실패해도 다시 네. 리셋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 네. 요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걸 네. 누가 만들어야 될까요? 이건 정책의 문제 아닐까요? 정책의 네, 문제죠. 정책의 문제죠. 그러니까 뭐 청년 창업하면 뭐 지원금 뭐 무상으로
스타트업 뭐 사무실 임대, 뭐 저리로 임대 뭐 이런 거 네. 하는 건데 그 정도 수준은 안 되고요. 네. 저는 진짜 중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예, 철저하게 잘하고 있는 뭐 국가들이나 그런 모델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진짜 창업할 수 있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AI나 로봇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 이론이나 자격증 이렇게 어프로치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실제 업무에서 예를 들면 노무사들도 AI 활용해서 보고서 쓰거든요. 예, 그리고 기획을 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네. 이런 프로젝트형 교육이 학교나 그 직업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이렇게 준비된 채로 나오게 된다면 AI랑 경쟁 요구도가 아니라 이걸 활용해서 뭔가 다른 거를 더 맞아요. 디벨롭한 일을 할 수 맞아요. 있는 이런 구조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은 인력의 유연성을, 근로자는 고용의 안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현실적인 해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다, 대표님. 예, 죄송합니다.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한테 한국노동법의 가장 큰 특징을 한 줄로 요약해라. 그러면 저는 해고가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력을 뽑았어요. 네. 신입보다 일을 못해요. 네. 너 나가. 집에 가 못해요. 지금 네. 한국노동법이 그렇거든요. 네. 정말 전 세계적으로 해고가 너무너무 어려운 노동법 중에 하나가 한국의 노동법제거든요. 가장 쉬운 국가는 어디입니까? 그 고용 유연성이 좀 뭐 보장된 미국, 네. 유파이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네. 미국 뭐 제가 그 전 세계적인 데이터를 비교해 보진 않았지만 또 영미법은 뭐 저희보다는 훨씬 고용 시장의 유연성도 확보돼 있고 해고도 좀 더 자유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고용 시장이 유연해져야 된다가 근본적인 답일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회사를 다녀요. 해가 바뀌어요. 네. 그러면 단 월급 10만 원이라도 올라가는 게 정상적이라고 느끼잖아요. 네. 이 연공 서열적인 이 급여 체계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직무 중심, 역량 중심으로 인사 체계가 아예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고용시장 유연성이 확보가 될 수 있고 기업 안에서든 기업 밖으로든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그래야 고용시장 유연성이 확보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어떻게 어쩌다 보면 지금 경기가 진짜 안 좋잖아요. 네. 저희 자문사들 중에서도 정리해고를 문의하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정리해고마저도 뭐 이런 네 가지 요건을 다 지켜야 되고 현실적으로 힘들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이 조금은 완화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조심스러운 의견을 드려봅니다. 네. 예. 그래서 뭐 불가피한 인력 조정이 필요할 때는 단순 해고가 아니라 재교육, 재배치, 전직 지원 이런 것들이 제도화돼서 좀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겠다. 이런 얘기도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지금 한국의 현 상태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직 지원을 한다. 물론 전직 지원을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근로자 수가 1,000명이 넘어가면 이 전직 지원 뭐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우리나라에 1,000명이 넘어가는 회사가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진짜 한 10%, 20%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서는 뭐 아무런 대책이 없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근본적으로 어프로치하고 고민해야 되는 정책적으로도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연공서열 그런 급여 체계를 바꾸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부터 네. 직무급을 도입해라. 네. 근데 이제 민간하고 공공부문이 있으면 공공부문이 정부에서 보기 훨씬 만만하잖아요. 네. 경평도 있고 네. 뭐 정책적인 방향을 푸시하기도 훨씬 네. 용이하니까 공공부문부터 해서 직무급을 설계해라. 안 하면 경평에 불이익을 주겠다. 아예 네. 평가 요소에 이걸 넣었어요. 네. 그래도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정서가 네. 지금까지는 A 직무를 하다가 B 직무로 이제 해가 바뀌어서 정보 조치가 됐어요. 발령이 났어요. 근데 직무가 좀 더 쉬운 직무로 바뀌었다고 해서 내 연봉이 깎이는 거예요. 예, 난 부장급인 거 똑같고 네. 해도 바뀌었는데 인정 못하죠. 예, 이게 아직 우리 정서에는 조금 어려운 숙제가 아닌가 싶어요. 거의 뭐 콘크리트 같은 그런 예, 깨지기 힘든 정서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네, 저는 그 방향은 이게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출산을 고려해서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뭐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뭐 평생 직장이 아니라 이제 평생 직업, 커리어의 관점에서 이제 일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하잖아요. 한 직종에서 정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그 안정된, 보장된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요원한 얘기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거와 결부돼서 이제 좀 그런 부분들 생각해 봐야 되죠. 어떤 제도를 일시적으로 바꿀 수가 있고 네, 점진적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공공부문을 푸시하고 있으니까요. 네. 처음에는 이제 버티기를 하는 거죠. 직무 분석 정도 하고, 올해는 내년엔 직무 평가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하는 신용 좀 하고, 대통령 바뀌면 좀 괜찮을까 버티다가, 뭐 그래도 이제 부분적으로나마 직무급이 도입되고, 여기까지 와 있거든요. 공공부문은. 네. 근데 대개들 정책이라는 게 공공부문에 먼저 이렇게 이식이 되면, 대입이 되면 민간으로 확장되어 가는 어떤 그런 구조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확장일로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즈음, 예,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MZ세대를 중심으로 일보다 삶을 중시하는 흐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기업의 노무 관리와 조직 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제가 뭐 그룹사를 갔는데 강연을 갔는데 지금 대표님 얘기하시는 그 MZ세대란 말을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MZ세대가 MZ라는 말을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네. 젊은 세대라고 제가 좀 이름을 바꿔서 불러볼까요? 네. 젊은 세대들을 우리 기성세대들이 어떻게 보냐? 일하기 싫어한다. 뭐 이렇게 그냥 보는데 만연히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요. 무의미한 희생과 불합리한 대우가 싫다. 좀 이런 견지에서 선에서 봐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인식의 전환 통해서 이들을 봤을 때 이후에 나아가야 될 인사노무의 뭐 관리 방향이랄까? 이것들 한 두세 가지로 크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근로시간, 그다음에 휴식권, 뭐 휴일이든 휴가든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좀 더 정교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야근 많고 휴일 근로 많은 회사에 안 다니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일한 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뭐 받지 못한다. 이것도 젊은 친구들이 이 회사에 한 회사에 정착하지 못하고 빠른 이직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좀 인사제도적인 정교한 설계 이게 필요하다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직 내에서 공정성, 그다음에 소통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설명 없는 지시를 한다든지 모호한 평가 기준, 또 요즘 가장 노동법에서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갑질, 괴롭힘 문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직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젊은 친구들이 보는 좋은 회사의 기준이 되는 네. 또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공정성, 소통에 대한 관리, 정말 중요한 인사관리의 방향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를 개념 정의하면 세 번째, 그러면 이제 관리자들을 리더십 교육을 어떻게 어프로치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예전에 그냥 뭐 일반적이고 만연한 리더십으로는 더 이상 안 되는 거고요. 네. 뭐 세대 간 소통, 피드백도 스킬이 필요하고요. 괴롭힘 예방도 굉장히 중요한 네. 이슈가 되고 있고 심리적인 안정감, 그다음에 소속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어떤 인사 방향은 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 교육들이 후행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노무사님 오늘 긴 시간 동안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더 낭낭한 목소리로 오늘 대표님과 이 구독자들을 뵀어야 되는데 네. 지금 감기로 인하여 지난번에 그 들었던 낭낭한 목소리가 감기 때문에 약간 허스키해졌는데 네. 그래도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네, 네. 또 다음에 좋은 게 네. 다시 낭낭한 목소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